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요즘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새롭게 문을 여는 비즈니스들도 보이고요. 비어있던 건물이 새 주인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물을 찾기 어려웠던 주거용 부동산도 눈에 띄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매매나 리스를 하실 때는 좋은 매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계약 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부동산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있지만 사실 이 부동산 관련해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네. 계약을 하시고 계약 내용을 잘 모르시고 사인을 하시고 네.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대부분 계약 전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계약 후에. 그렇죠.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계약을 하셨냐고 여쭤보면 네. 그냥 그 계약을 주신 분이 이렇고 내용은 이런 거니까 사인하라 해서 그냥 믿고 사인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참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미 계약 후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변호사님 찾아가면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커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계약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어떤 사항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고 또 가능하다면은 법적인 조언도 계약 전에 미리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검토를 받고 하는 때는 아무래도 시간과 어떤 그 커미먼트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사실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상담하기 전에 네. 사실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사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한테 오는 건 둘째치고 네.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본인이 모르시고 계약서를 주시는 분의 어떤 말만 믿고 사인하셔서 전혀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과 다른 것을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참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네. 알리고 꼭 계약서를 사인하실 때는 내용을 아신 다음에 사인을 하셔야 될 거고 네네. 만일에 영어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신다면 가까운 분이나 네. 물론 이제 변호사한테 당연히 보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네. 아니면 자녀분한테도 그 내용을 각 줄마다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정확하게 내용이 뭔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만 사인하시는 게 네.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계약 전에 뭔가 법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통역사분의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금액을 좀 아끼려는 생각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는 그 사인 하나가 네. 굉장히 큰 재정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용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사인하시는 게 제일 문제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이죠. 많은 경우에 리스 매매하실 때 계약서를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흔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정말 의외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동산 계약하실 때 그냥 구두로 아는 사이니까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그렇죠.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죠. 이제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이제 구두 내용이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얘기하는 구두 계약의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를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구두로 분명히 미스터 A라는 사람과 B라는 분이 같이 모여서 계약을 했는데 내용은 분명히 이런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나는 그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색깔의 내용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 계약을 했을 때 내 말이 맞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떤 보충 서류나 제3자가 봤을 때, 즉 말하자면 판사가 봤을 때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증거가 제출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구두 내용은 그 구두 계약을 하기 전에 있었던 쌍방의 어떤 그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뭐 이런 거에 이런 내용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내용 그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이런 내용의 계약이 있었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가 구두 계약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전화로 하고 대화로 만나서 하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어느 누가 맞다고 손을 들어주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만은 법정에 가셔서 내 말이 맞다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구두 계약은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죠. 결국에 처음에 그냥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 분끼리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럼 한국말로 써도 계약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대신 한국말을 쓰면은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같은 말이라도 번역을 했을 때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저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판사가 똑같은 계약을 한글로 두고 와서 한 사람은 이 통역관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저 통역관 데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판사가 참 혼동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로 가능하면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 작성해드리면 좋지만 변호사까지 만나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그렇게 비용 들이고 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한국말로도 적어서 쌍방이 어떤 의도가 무엇이었다 하는 내용을 꼭 한국말로라도 적어서 있는 게 낫겠죠. 지금 저희가 이 부동산 관련 계약 관련해서 유의사항 얘기하는 게 주거용 그리고 비즈니스 부동산 모두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구두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는 statute of fraud라고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나 리스나 어떤 부동산이 인볼브된 계약서는 다 서면으로 해야지만 유효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제외된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이제 가능하면 뭐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구두는 무효고 서면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꼭 부동산 관련 계약은 서면으로 진행한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 계약 시에 제대로 내용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일 거야 이러면서 서명해버리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이잖아요. 만약에 이 부동산 구매나 매매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고 뭐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죠? 그렇죠. 이제 분쟁이 생기면은 이제 보통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집을 매매하는 계약서에 보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중재 합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간소화된 소송을 하기로 되는 그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매매 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인을 해라, 이니셜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디에이션하고 아비트레이션 조항이 이니셜을 하시는데 그 미디에이션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런 거를 무시하고 누가 쌍방의 어떤 계약서 중에 한 분이 곧바로 소송을 했다. 그럼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디에이션, 아비트레이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보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조항들이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미디에이션, 아비트레이션을 먼저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내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변호사 소송 비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많은 대부분의
소송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경우에는 7만 불에서 8만 불, 보통 15만 불, 20만 불 이상 쓰는 게 부동산 소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네. 소송을 부동산 분쟁 매매 때문에 소송이 붙었는데 상대방이 우리한테 미디에이션을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들어와서 소송이 계속 가서 한 1년 반 2년을 소송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긴 다음에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 쓴 게 아마 한 20만 불 되는 것 같은데 그 20만 비용을 다 상대방한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동산과 분쟁이 생겼으니 계약서를 철저히 먼저 읽고 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디에이션, 알비트레이션 조항은 대부분이 레지덴셜 프로퍼티, 즉 집 주거용. 주거용일 경우엔 그런 조항이 항상 있지만 네. 상가나 이럴 경우엔 꼭 그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한번 보시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일단 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다면 서면으로 당신이 이런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게 기본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에 따라 보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일단은 제가 보기엔 변호사한테 자문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또 이 자리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바이어 입장에서 상가나 집이나 부동산을 구매하시고 싶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마인드가 체인지한 거죠. 구매하고 싶지 않았을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와서 본인이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정당한 이유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론이 안 났다든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시간은 다 지나가고 무조건 사야 되는 입장인데 돈은 디파짓돼 있기 때문에 디파짓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네. 첫 번째 오셔야 될 분이 변호사한테 오셔야지만 법적으로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서 네.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만약에 본인 에이전트나 상대 에이전트나 뭐 셀러한테 이미 내가 이러해서 마음 체인지했으니까 좀 좋게 해결하자 이렇게 이미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벌써 이미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네. 디파짓을 돌려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만약 이럴 경우에는 뒷파트 돌려받으려면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변호사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해결을 해야지만 뒷파트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는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뭔가 파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파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뭐 셀러 바이어들끼리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법적인 조언을 구해라. 그렇죠. 네, 이 과정이 좀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맞습니다.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 시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동산 어떤 건물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돼 있는데 이 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뭐 남편이나 부인 중에 한 명만 서명을 했다. 이러면은 이 계약 자체가 성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질문 자체가 네. 굉장히 간단하지 않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청취자들께서 들으시면서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편과 와이프가 부동산을 같이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네. 과연 남편이나 와이프가 어떤 에이전트를 하여하셔서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사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남편이 바이어가 온 바이어하고 계약을 해서 사인을 해서 매매 계약서가 성립이 됐을 때 네. 과연 바이어가 법적으로 그 남편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그 부동산을 판매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네. 좀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법에 보면 커뮤니티 프로퍼티란 즉 허즈밴드 앤 와이프가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남편이나 와이프의 사인 없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50대 50이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면 이렇게 딱 반을 따서 여기가 50, 여기가 50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소유권의 50%가 커뮤니티 프로퍼티 어떤 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부부 공동의 재산은 남편이나 와이프 혼자 결정해서 팔 수 없다. 하려면 꼭
그 스파우스 그러니까 남편이나 그 다른 남편이나 배우자의 어떤 서면 사인을 받아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남자들이 다 알아서 그냥 막 다 사인해서 네, 매매도 네. 하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고 네. 가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을 하는데 와이프는 사인을 안 했는데 남편이 그냥 와이프한테 얘기도 않고 본인이 막 사인해서 네. 계약이 됐다면 그럼 과연 계약이 확실한 거냐? 그럼 그것도 사실 좀 분쟁의 요소는 분명히 있죠. 와이프는 난 절대 사인하지 않았고 팔고 싶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 계약 시에 서명하는 란에 이게 공동 재산인데 한 명만 서명이 돼 있다. 예. 이러면 나중에 가서 이 계약이 엎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매매와 관련된 계약은 네. 그거는 깨질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고요. 아. 만약에 남편이 혼자 리스팅 어그먼트를 사인을 해서 네. 그거를 매매하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이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각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쩌면 남편이 사인한 리스팅 어그먼트에 에이전트한테 지불해야 될 커미션은 줘야 될 경우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좀 법적인 조언을 구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행동이지만 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그 법적인 그 컨시퀀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네. 또 이 자리에 잠깐 그 많은 분들 청취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네. 보통 이제 뭐 미스터 킴, 미세스 리에서 조인 테넌시, 뭐 커뮤니티 프로퍼티 뭐 이런 식으로 등기 부동산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 소유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에스크로에서 그냥 이것들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얘기하지만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과 관련된 것도 있고 나중에 명의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허즈번하고 둘이 부동산을 소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얘기는 허즈번과 와이프만이 할 수 있는 소유권이에요. 네. 그런데 원래는 그 허즈번은 와이프하고 소유권을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즉 말하자면 부부 공동의 재산이지만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이 저절로 소유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소유했다면 네. 허즈번이나 와이프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저절로 남은 분한테 가지만 만약에 그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거는 또 프로베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퍼티냐 조인 테넌시냐 뭐 종류가 다양한데 네. 생각보다 이거를 굉장히 그 법적인 컨시퀀스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나중에 혹시나 문제 될지도 모르니까 네네. 제대로 자문을 받고 그걸 제대로 명의를 제대로 소유하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은가를 확실하게 아시고 네.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은 뭐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제대로 모르고 사인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도 액수가 많잖아요. 이거는 만불 2만불이 아니고 네. 10만에서 100만 단위죠. 네. 그러니까 혼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계약 시에 제대로 알고 계약한다. 이게 진짜 제일 좋은 예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손님들 보면 이제 상가를 매매, 집은 뭐 보통 많이 쓰는 그 폼이 캘 폼이 네, 있으니까 네. 쓰는데 상가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이 이제 가격 이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에스코 끝나자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letter of intent가 먼저 되면 그 계약은 아니지만 서로 뭐 합의한 거거든요. 뭐 큰 아이템에 대해서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바이어를 레프레젠트하든지 셀러를 레프레젠트하든지 그다음부터 상대방의 변호사하고 같이 그다음부터 계약서 만드는 작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각자 변호사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변경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대로 이제 에스크로 끝나는 절차를 쭉 밟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디파짓 하는 돈이 보통 10,000불, 20,000불이나 100,000불, 200,000불이 많거든요. 네네. 그럼 잘못하면 나중에 계약을 내가 원했을 때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빼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디파짓을 돈을 떼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에스크로 과연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물건이 안 좋거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나중에 백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들을 제대로 안 했다면 네.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부동산 계약 시에는 더 이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겠군요. 아무래도 상가 같은 경우는 액수가 크니까. 네네. 예. 계약 시부터 이미 각자의 변호사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그렇죠. 계약하기 과정을 전에. 계약하기 전부터. 왜냐하면 거기 계약이라는 게 꼭 가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이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고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 체인지했을 때 안 팔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 같은 경우는 테넌트들의 리스 계약서들이 있잖아요. 네. 과연 이제 나는 리스가 테넌트들이 좋아서 샀는데 그 테넌트들의 그 렌트가 이제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도 높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리스를 읽어보면 어떤 리스는 금방 끝나는 계약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좋은 테넌트지만 뭐 90일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런 테넌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리스도 다 검토를 하고 해야지만 네네. 그다음에 안전하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시에 계약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거래 시에 가장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양 방향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이럴 때는 미리 계약서에 이런 문제가 있다. 다 통보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소송을 많이 했어요. 네. 큰 소송도 하고 이제 뭐 작은 소송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가끔 이제 손님들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나는 as is로 그냥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as is란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난 고쳐주지 않을 거고 네. 당신이 보고 만족스러우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팔겠다 이런 조건이다. 네, 네. 뭐 대신 가격은 내가 좀 낮춰주겠다 이런 조건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as is라고 얘기를 하고 셀러가 이런 문제가 없다고 뭐 다 디스클로스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을지 몰라도 네. 예를 들어서 셀러만이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보통 와서 집을 보고 건물 봤을 때 알 수 없는 눈으로 알 수 없는 숨은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땅이 꺼진다든지 네. 뭐 파운데이션이 흔들린다든지 뭐 아니면 이 상가 근처에 뭐 다른 변화가 있어서 상가는 더 이상 뭐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네. 시에서 뭐 어떤 플랜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as is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네.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다면 그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계약서상의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에 서면으로 디스클로즈를 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as is라고 팔았으니까 나 얘기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하고 팔면 나중에 그건 소송감입니다. 소송하면 못 이겨요. as is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물론 그런 문제들이 네. 셀러 본인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네네. 내가 알 수 없는 걸 디스클로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괜찮지만 만약에 알고 있었음에도 as is라고 판단하고 나만의 알는 어떤 숨은 문제들을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 당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as is 조건이 붙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있다면 미리 다 디스클로즈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일 하는 게 제일 속 편하고 네. 나중에 소송 당하지 않은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그걸 다 얘기한다면 제가금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옛날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집을 샀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놓은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샀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부엌에 일부의 캐비넷을 바꾸려고 이렇게 떠 보니까 거기에 벌써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파운데이션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리페어한 자국도 있고 보니까 이게 이런 그 터치업하고 이렇게 리페어한 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밑에 마루 밑에 들어가 있고 캐비넷 뒤에 있으니까는 전혀 몰랐죠. 네. 그래서 손님이 뜯어 보니까 그 파운데이션에 크랙가 있고 리페어한 자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싹 해놨으니까 모르겠지 숨겼군요.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몰랐다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네. 결국은 그 리페어한 날짜가 대충 보면 오래된지 안 된지 다 보면 알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페인트 칠한 것도 있고도 한데 어떻게 모르고 이건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않았냐. 그래서 이걸 계약을 할 때에 매매를 할 때 제대로 디스클로스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저희가 이제 클레임을 걸어서 나중에 뭐 중재 합의해서 돈을 받고 해결됐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어떤 법적인 소송이나 클레임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네.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다 디스코스를 하시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꼭 해야지만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보상을 해주겠다, 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이미 계약 끝난 후에 왜냐하면 이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얼마만큼의 확대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문제를 알려면 이미 다 먼저 알고 매매를 해야지. 이게 5만 불짜리 문제인지 10만 불짜리인지 100만 불짜리 알지 없는 상황에서는 네. 뭐 나중에 셀러가 알면 얼마 주겠다고 하는 거는 받아줄 수 없는 조건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스펙션 하고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소송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땅이 막 꺼지는데 모르고 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셀러가 디스클로즈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바이어 에이전트가 손님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막 땅이 막 꺼지고 파운데이션 흔들리고 문이 안 열리고 막 근데 그걸 인스펙션해서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네. 이렇게 매매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그렇죠.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할 때 그 계약서의 내용에 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 문제를 위해서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일반 분들이 스스로 넣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인 좀 조언이 필요하고 그렇죠.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경험 많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네. 아니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부동산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적인 조언을 원하시는 분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드리면 도움 받을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네, 부동산법뿐만 아니라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도 다양한 법률적인 조언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안내 돌아드릴게요. 714-634-1234 714-634-1234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귀한 정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번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